평소 집안 살림과는 거리가 멀었던 대욱 씨. 하지만 이제는 아내가 없는 일상에 익숙해져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아내 빈자리가 너무 크네요. 몇 달 전 갑작스런 사고로 병원을 찾았던 아내. 그러니까 도보 중에 넘어져갖고 허리를 다쳤어요. 허리를 다쳐갖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뭐 이것저것 검사하다 보니까 유방암 한 1.5cm? 한 1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각종 정밀 검사 결과 유방암 판정을 받았지만 다행히 초기였기에 큰 걱정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술 후 다음 날 아내 몸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그러니까 호흡이 조금 거칠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올라가면서 침대 그 여의사인가 누군가 올라가고 이거 심폐소생을 시작하더라고요. 심정지 후 심폐소생술이 약 2시간가량 이루어졌지만 아내의 숨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인은 저혈량성 쇼크였는데요. 과다 출혈로 해서 숨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술 후에 그 하루 만에 그렇게 잘못됐다는 게 좀 이해가 납득이 안 가요. 네, 가족들은 고인의 죽음에 의문이 남아서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그 부검 결과가 이틀 전 나왔는데요. 박사님,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부검 감정서에 보면 사인이 수술 부위의 출혈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판단된다 이렇게 돼 있죠. 수술 부위에서 지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피를 막질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환자는 유방암 1기였고 지금 의료진도 어려운 수술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실제로 그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장기를 건드리거나 잘라낼 염려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쉽다고 판단하는 건데 지혈을 위해서 묶어놓은 게 풀렸거나 전기로 지졌던 혈관이 다시 새가지고 피가 많이 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심정지가 오기 전 전조 증상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관엔 그 수술한 데 관 2개를 꽂아놨어요. 그걸로 피가 조금씩 이렇게 샌다고 하더라고요. 요만한 주먹만한 그 고무공 같은 거 있더라고요. 거기에 차니까 계속 간호원들이 와서 빼더라고요. 아내의 몸에 장착돼 있던 피주머니에 250cc가량의 혈액이 빠져나왔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핏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수혈은 그로부터 1시간 뒤에 이루어졌다는 건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신은 말짱했었어요. 그냥 아프다고 어떻게 좀 해달라고 자꾸 그 얘기하고 그 상황에서도 피가 계속 나와서 한 5-6번은 더 빼냈으니까. 시간이 지나도 출혈은 멈추지 않았고 아내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져 갔습니다. 지혈을 한다고 하는 게 이 가슴에 있는 그 압박봉들을 풀고 손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더라고요. 지혈한다고. 그러다가 중환자실로 올라갔는데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환자실로 옮겨 추가 수혈을 했으나 이미 다량의 혈액이 빠져나가 심정지가 왔고 끝내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피가 그렇게 많이 나왔으면 응급조치, 미조치, 수술하는데 그 혈관 봉합이 미비하게 됐으니까 그게 하루 만에 그게 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에 병원 측은 사망과 관련된 명확한 인과관계 확인이 어려워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참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이 쇼크가 오기 전에 좀 출혈을 막았어야 될 것 같은데 박사님 방법이 없었을까요? 예,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수술 부위에서 피가 나는지 안 나는지는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우리 해모백이라고 하는 건데요. 끝에 조그만 구멍이 나 있는 관을 수술 끝날 무렵에 수술 부위에다 이렇게 거치를 해놓고 피가 나면 여기로 고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게 정말 몸에 있는 피처럼 정말 진하게 나온다. 또 단시간에 뭐 100-200cc 이상 막 나왔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아 이거 무슨 이상이 있나 보다라고 판단을 하고 후속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례의 경우도 이거를 2개를 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한 다음 날 한쪽은 70, 한쪽은 180 이렇게 많이 나왔고 그거를 비우고 났는데도 똑똑 떨어지고 있고 뭐 이런 식의 기록이 좀 있어요. 이 시점에서는 반드시 재수술을 고려를 해서 수술장에 다시 데리고 내려가는 것이 환자가 비극적인 결말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모백에 피가 차는 거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근원적인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부엌 바닥에 지금 물이 흥건하게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싱크대 위에서 물을 틀어놓은 거죠.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물을 잠궈야겠죠. 네. 근데 물을 잠글 생각보다는 밑에 흐른 물만 닦아낸다고 생각하면 딱 이해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 부위에서 피가 나는지 확인하고 그 피를 이런 집게 같은 걸로만 찝어줘도 일단은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판단이 의무 기록을 분석을 해봤을 때 약간 늦지 않았나. 일단 이제 송영곤 박사님은 출혈에 대한 처치가 좀 부족해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우리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환자가 활력 징후가 나빠지는 게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의사가 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가 있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저녁 9시 40분경에 250cc 정도 피가 흘러나왔고 그리고 10시 반경에 헤모글로빈 수치가 4.6까지 떨어졌으면 이 환자는 조금 더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의료진이 충분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술 같은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다 하지 못해서 사망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민사적인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요. 54세 여성이기 때문에 일시소득과 정신적 손해를 감안한다면 1억 5천만 원 선에서 배상액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자, 수술 후 환자가 보내는 위험 신호 절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